G 플러스 예. G7 플러스 해가지고 뭐 한국, 러시아 등등 인도 등 초빙할 텐데 와라. 예. 그때 메르켈이나 마크론이 다 거절해요. 예, 예, 거절. 빤하거든요. 반중국 봉쇄 예, 예, 연합전선이니까. 예, 예. 그냥 메르켈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예. 그런 데를 내가 왜 그러냐.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예. 그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틀 뒤에 발표하잖아요. 주둔 미군을 뺀다. 예. 근데 그 빼는 게 아니죠. 예. 이게 이동 배치하는 이동 겁니다. 배치하는 거죠. 폴란드 쪽으로. 예. 근데 문제는 유럽 주둔 미군의 전략의 본부가 예. 독일이에요. 독일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뺍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메르켈은 웃는 거죠. 예. 그래, 해봐라. 그렇지. 해봐라. 방위비 아마 안 올려주고. 그 우리하고도 같아요. 예. 대한민국 남한 땅에 미국이 있어서 보탬이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군이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자, 평화를 유지하는 유지군으로서 남는다 그러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중국이 엄청나게 커오고 일본도 우리한테는 불안 요소고 예. 러시아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불안한 중국, 뭐 일본, 러시아를 견제하는 균형자로서, 평화 유지자로서 미군이 남한에 있는다 예. 라고 할 때는 예. 28,000명까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략 단위의 예. 공군력, 예. 그 전략 단위의 공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5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28,000명 다 나가고 그 전략 단위의 공군력 4,500명만 남아라.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1조 원, 1억 불인가요? 예. 10억 불인가요? 10억 불. 1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예. 10억 불이면 예. 떡을 치고 남아. 떡을 치고 남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문정인. 그럼 김대중 시절에 네. 대북 억지로서의 주한미군이 아니라 네. 평화 유지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이면은 주둔에 있어도 좋다. 네. 라는 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양해했어요. 김일성 수석부터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성격 변화를 하는 것과 지금 주한미군 감축하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줄이는 대신에 이동 배치를 하고 네. 여전히 방위비는 많이 줘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1조 원 주면은 다 1조 원 주지 말고 한 5천억 정도만 주고 한 4,000명만 남겨놓고 평화유지 기능을 해라.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뭐 다른 나라 군인도 좀 오고 이렇게 그야말로 그 유엔 그 평화유지군 정도로 이렇게 성격 전환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체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공식적인 발언을 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문정인 특보가 분명히 지금 내가 한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예. 그럼 나가라. 뭐 필요하면 그 전략군 공군 중심으로 한 4,5천 명 있어라. 그럼 우리가 뭐 지원하겠다. 예.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예.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 광복 75년입니다, 벌써. 네. 75년이면 엄청나게 이렇게 긴 세월인데 3세대를 경고하는 과정에도 외세 지배 관습이 계속되고 있고 허리가 잘려가지고 고통받고 있고 또 자본주의도 가장 악성인 이 신자유주의 이 천민 자본주의가 이제 이 개민중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한반도 남과 북 전체가 좀 이 자주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는 길을 향해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 똑똑한 우리 국민들이 각각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각오와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주제를 사실은 이제 그 코리아 연구원이라고 지금 이제 9분을 매주 두 분씩 해서 이제 뭐랄까 자담회라고 그럴까 강연회 비슷하게 했는데 제가 마지막 9번째 받은 미션이 바로 그겁니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 정 대표님이 광복 75주년이었는데 그게 정명에 맞질 않아요. 광복이란 말. 광복이란 말 참 해방이란 말을 쓰기도 미완해요. 해방. 아니요, 북한은 해방이란 말을 쓰죠. 해방절이라고. 그런데 이 광복이라는 말이 안 맞는 게 우선
한반도에 38선을 근 것이 그 배경이 어쨌든 간에 미 육군본부의 그것도 뭐 장성급도 아니고 영관급 참모가 걷다는 거 아닙니까? 전술적으로. 미군이 근 38선이라는 이 분단선에 대해서는 미국은요 무제한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예. 두 번째는요, 미군이 들어온 것이 해방군으로 들어왔습니까? 일본군을 대체하는 점령군으로 들어왔죠. 9월 초에 미군이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해방군이 왔다고 그냥 미군기하고 태국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는데 거기다 총을 쏴서 한 명이 있고 여러 명이 다쳐요. 그게 미국이 한국에 들어오는 첫 사건이에요. 총질을 해서 태국 성적이하고 태국을 넣은 한 사람이 죽습니다. 예. 그래서 미 군정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 미 군정의 3년이 내전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4.3 항쟁이죠. 4.3 항쟁에 얼마나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었어요. 예. 6.25 전쟁 나기 전에 이미 남한 땅에서 미군과 이승만에 의해서 죽은 게 10만이 넘어요. 이거 어떻게 광복이란 말이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 민족상전을 거쳐서 소비에트가 무너졌는데도 여전히 냉전, 신냉전을 거듭하는 이 과정에 우리가 광복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는 예. 자기 기만이에요. 예. 아니면 무지한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맞습니다. 동의하는데 적당한 용어가 없어요. 아까 저는 민족절이라고 그럽니다. 민족절. 네. 민족을 생각하는 날이다. 민족절. 예. 그게 전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한미 동맹은 예. 민족사를 복원하고 민족 노선을 저기하고 남북이화하고 공정 번영을 가는데 예. 그것을 받쳐주는 예. 기능적 도구여야지. 예. 예. 한미 동맹이 한반도 역사를 분단하고 뭐 6.25 전쟁 가면 수백만의 목숨을 뺏어가고 한 이 예. 동맹의 역사를 예. 전면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예. 민족사를 복원하고 예. 그 민족사를 복원하는 과정에 한미 동맹이 예. 도움을 주고 지원하고 예. 기능적으로 역할하도록 그럼 재배치를 해야 되는 게 우선 그 예. 한한상 부총리 시절에 김영삼 정권 초기에 어떤 동맹국도 같은 민족보다 낫지 않다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정신이 아직도 관철이 안 되고 있으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시민사회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민족사의 재구성, 민족사의 재발견, 민족사의 복원이라는 역사적 과제죠. 그것을 1차로 놓고 그걸 놓고 수많은 우리 내부의 시민교육, 토론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어요. 네. 그 팍스 아메리카나 무너지는 이제 단초는 2008년에 금융위기죠. 세계적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제 신자유를 기축으로 한 미국의 자국주의 금융을 중심으로 한 이 수탈성이 폭로가 나면서 이제 그 미국 팍스 아메리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급격히 무너지는 게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그럽니다. 개인 시각에서 미 패권주의, 미 제국주의가 무너진 그 시기는 트럼프의 등장과 같이 갈 거다. 그 점에서는 전 트럼프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는 참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팍스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단극 체제는 끝났다고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역사가 뭐냐? 다극 다원적 사회죠. 그걸 중국이 대체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죠. 중국은 대국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이제 논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투키디데스 함정. 그게 이제 그리스에서
펠로폰네소 전쟁 등등 해갖고 예. 이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와 잡아먹는다. 예. 근데 그 이론은 틀립니다. 예. 미중이 무너지는데 누가 그걸 대체해서 예. 저기를 하겠습니까? 거기는 이제 린텐버그 이론이 있어요. 린텐버그는 예. 2차 2차 대전 말기에 미국의 외교관이었는데 이렇게 놔두면 세계가 극도의 혼란과 저기 하면서 억제할 수 없는 불안과 위기와 전쟁, 끊임없는 전쟁을 야기하기 때문에 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킨텐버그가 문제 제기해서 그게 브레튼 우드와 유엔 등등을 만들게 된 발단이 되거든요.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팍스 아메리카 전문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부분가 이제 인류의 과제죠. 거기에는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유럽입니다. 유럽을 뭐 영국을 떼어내고 하고 막 저기 한 그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실제 유럽의 파워가 미국보다 큽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제조업 비중을 보면 유럽이 25%에서 30%예요. 중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그 이하고요. 그러니까 유럽이 단합을 하면 미국을 압도하는 힘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찢어 발깁니다. 미국이 뒤에서. 온갖 저기를 해가지고. 근데 유럽이 요번에 코로나 구제 금융을 극적으로 하면서 자기 중심점을 찾아가요.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재등장하느냐. 중국의 대국주의를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강요주의, 강압주의. 이거를 상호 조정할 수 있고 절충할 수 있는 절충주의로 가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문제고요. 러시아가 푸틴이 중심이 돼서 군사 외교적 강국이 됐죠. 중동에서는요. 미국보다 러시아 힘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아세안 파워도 굉장히 커요. 아세안 파워. 그래서 그런 미들 파워들이 같이 연대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거기도 한국이 다른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한국도 중요한 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일 한반도는 굉장한 지금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통일 한국이 막 어마어마한 세계 강국이 될 세계 5위, 심지어 3위다. 막. 그러니까 민족사를 복원하고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 한국이 자기의 관점과 이해를 가지고 함께 참여해야 된다. 저는 그게 그동안 이제 백낙정 선생님이 얘기했던 분단 체제는 그 상위의 세계 체제, 팍스 아메리카라는 어쩔 수 없는 장벽에 갇혀 있는 한반도의 그 국면에 그래서 분단 체제를 얘기하고 그 분단 체제 극복을 얘기했는데 지금 분단 체제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백년은 양국 체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국 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양국 체제를 우리 김상준 교수하고 한번 초대해서 들어봅시다. 그 양국 체제의 발단은 또 빌리 그란트인가요? 독일의 서독. 빌리 그란트. 빌리 브란트가 얘기한 게 정확히 양국 체제론이에요. 그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 독일을 통일하게 한 기초거든요. 그게 양국 체제고요. 양국 체제에 한국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90년 초에 유엔 동시가입이 양국 체제의 그 바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팍스 아메리카 무너진 새로운 체제 속에서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대화하고 조정하는 양국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그건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기하고 그리고 조금씩 더 나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 정치 체제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정치 체제는 소선거구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이 없어요. 민주당하고 통합당 둘밖에 없는 적입니다. 근데 이 두 집단의 기본적인 기반은 분단체제, 조금 더 나가면 일제강점기의 수혜를 받은 기득권, 수혜, 분단체제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주류인 그룹이에요. 지금 정치체제라는 게. 이 분단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정치체제권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민주주의 운동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 그랬더니 뭐 말도 안 되는 반푼이 같은 그래서 더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뭐 비례대표제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국민의 의사를 그나마 좀 반영하는 성격을 가졌는 게, 근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직접 민주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 예. 근데 직접 민주제 핵심은 이제 국민 입법제라고 그래요. 예. 그 직접 민주제를 다른 말로. 예. 크게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회가 어떤 입법을 했는데 저 엉터리다. 그럼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반드시 입법을 해야 되는데 뭐 자기네들 이해관계 때문에 안 하고 거기저기로 지원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이 입법을 발안을 해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예. 국민 발안제. 예. 그때 일 못하는 친구 불러서 소환해서 잘라내는 예. 국민 소환제. 예. 그 전체를 어울러서 하시라도 국민 투표로 하는 수시 국민 투표제. 예. 이게 국민 입법제 혹은 직접 민주제거든요. 예. 이거를 해야 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 체제가 된다. 정치 환경과 조건과 세력들이 형성이 됩니다. 경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제 체제는. 경제 문제는 짧게 좀 지금 예를 들어 기본 소득도 나오고 예. 기본 주택까지 이제 이재명 얘기하는데 이제 자본주의 예.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예. 우선 제일 간단한 거는 아담 스미스로 돌아가자. 예. 아담 스미스가 이제 도덕 감성론이라는 걸 썼는데, 예. 규범과 윤리와 도덕과 예. 이런 걸 강화해서 가정부터 사회부터 경제활동 분야부터 정부까지 그 공동체적인 규범과 윤리와 상하성을 강화해야 된다. 라는 건 무형적인 사회 개혁 운동이죠. 예. 두 번째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그 예.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엘리자베스 워런은 뭐라 그랬냐면 I'm capitalist to the bone이에요. 난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 예. 그래갖고 제도적으로 법규를 강화해서 예. 그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강화시키면 자본주의는 살아난다. 예. 라는 게 엘리자베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 규범과 윤리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개선해 가는 거고, 이거는 제도와 법규를 통해서 규정을 통해서 서로 보완주의 두 개 다 같이 해야 되죠. 이거는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유지하자는 입장이고요. 예. 조금 더 나가면 삼인주의가 태동한 태동기의 삼인주의의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예. 그게 이제 독일의 그 프랑크루트 슐레의 제 3세대의 예. 호네트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해갖고 그 삼인주의를 왜냐하면 삼인주의를 출범했지만 좀 뭡니까 영국 수상했던 누구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슈레더 등등 해가지고 예. 제3의 길. 제3의 길이 뭐 해가지고 엉망 중도의 길 해가지고 그렇죠. 예. 신자유주의를 뒤집어 썼는데 이름만 삼인주의를 했거든요. 이게 다 가짜다. 예. 원래 삼인주의로 돌아가서 그 산업 생산에서 이루어진 그 성과물을 예. 전 국민이 골고루 공유하는, 예. 그게 이제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내용을 알고 있는지만 이제 포용적 예. 사회라는 게 예. 삼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걸 가자. 근데 거기서 문제는 여전히 소유권은 소수한테 있는 겁니다. 산업 자본가들과 금융 자본가들이 물적 기반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는 제안들이 저를 포함해서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연대 경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시민 경제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나 미국의 로베르토 운고 교수가 얘기하는 부분은 사회적 상속, 사회적 지분 개념이에요. 그건 이제 너무 얘기가 길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핵심은
소수의 자본가들, 소수의 금융가, 돈 많은 친구들이 금융을 장악하고 산업 기반을 장악한 것을 공적 통제를 해서, 예. 장기적으로는 예. 개인의 자유와 참여와 소유 지분을 기반으로 한 예. 집단적 공동적 소유로 예. 긴 시간을 거쳐서 넘어가야 된다. 예. 예. 그 중간에는 공적 통제, 예. 정치적 통제를 통해서. 예. 일종의 그, 공유 경제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공유 경제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예. 그 예. 연대 경제, 연대 경제, 시민 경제, 예. 그다음에 그 어쨌든 공동체 경제 개념을 강화시켜서 공동체 경제는 맞아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 경제는 요즘 말하자면 뭐 우버라든지 예. 뭐 저기 아마존이라든지 예. 뭐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걸 공유 경제라는데 예. 그건 악질이에요. 악질 중에 예. 악질입니다. 예. 중요한 거는 경제 활동의 결정 과정, 예. 배분 과정, 소유 과정이 예.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예. 공동적 통제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후 위기라든지 생태 위기를 짧게. 그것도 한번. 그거는 어마어마한 주제고요. 예. 우리가 여태까지 300년 동안은 산업 문명 속에 살았습니다. 네네네. 그 산업 문명이 우리의 99%의 모든 삶을 지배했던 시대죠. 네. 이것을 생태 문명적 관점으로 네. 전환해야 됩니다. 네네. 그 우리 삶의 관점, 철학, 예. 일상, 제도, 완전히 바뀌어야죠. 정치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를 한번 잡아가지고. 그건 우리가 한 박사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 필요하면 제가 같이 와서 같이 얘기를 할 텐데. 알겠습니다. 거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예. 뭐 우리가 이제 뭐 그린 뉴딜도 얘기하고 다 하죠. 예. 핵심은요. 예. 생태 문제, 환경의 위기의 문제가 나왔고 또 한편에서 우리 내부의 경제 어려움, 성장 문제가 부닥쳐요. 예. 안 부닥칠 수가 없습니다. 예. 매 건마다 예. 시시건건으로 생태 위기, 기후 위기와 예. 성장 발전의 문제가 부닥치는데 어디다 우선권을 두느냐. 예.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저는 뭐 반드시 100% 예. 생태와 기후 위기에 우선을 두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성장과 발전을 네. 되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일극 단극 체계에서 다극화 체제로 간다. 네. 다극화 다원화 체제로 가고 네. 그 과정에서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평화 협력을 해서 네. 그 다극화의 한 축을 또 담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할 그래서- 수 있다면 예. 남북이 이제 예. 북미 관계는 이제 핵가지고 저기 하지만 예. 남북 관계는 네. 불가침 선언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걸 국회가 비준해 줘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남과 북이 같이 힘을 모아서 자주성에 기초한 이 호혜 평등의 국제 관계에 네. 이 다같이 한 축을 담당할 수 가고 외교적으로는 정치 체제는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 체제로 변화를 가고 네. 이때 국민 발언권, 국민 소환권, 국민 투표권 네. 이런 걸 이제 하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공동체 경제를 네. 지향해 나가고 네, 네.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연과 생태의 관계는 이건 사람은 자연을 위하고 자연은 사람을 위하는 이런 관계에 철학, 제도 모든 것을 이게 변화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이런 체제를 넘어서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오늘 별도의 기회를 갖고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그건 좋겠고. 저보다요. 네. 제가 뭐 이제 저 양국 체제로는 우리 경희대 김상준 교수, 네. 그다음에 생체 문명에 대해서는 한은영 박사, 네. 다 저하고 같이 일하는 네, 네, 네. 다른 백년 멤버들인데 네. 내가 그분들을 차라리 여기 초대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오늘 28회 모교 대담에 우리 이내경 선생님을 모시고 이 좋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광복절 또는 해방절 이런 말은 우리 한반도 현실에 안 맞답니다. 북쪽은 모르겠는데 남쪽은 미국의 지배 간섭이 계속되고 있고 뭐가 광복이 됐으면 뭐가 해방이 되었는가. 그래서 민족절이라는 용어가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외교 군사 정치 경제 체제 전반적인 이 창의적인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왔다. 예, 민족절 75주년을 맞아서 그런 발상의 전환
네. 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광범한 주제를 예. 해서 뭐 그냥 주제 남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기별로 한 번씩 모셔다가 네. 종합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다른 100년에서는 향후 100년을 놓고 우리 한반도의 진로를 모셔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모시고 싶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들의 통일을